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무이급 9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먼저 선입선출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자, 가격이 물가 상승 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10원짜리부터 먼저 꺼내주겠죠. 그러면 1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0원짜리가 원가가 되니까 90원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입 순출이 되면은 50원짜리 끝에 거부터 먼저 꺼내주겠죠. 그래서 수익은 50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원가는 과거의 원가로 계산되죠. 10원짜리가 되고 요거의 최근의 것입니다.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무엇에 비해서? 구입 선출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100원을 받았는데 선입선출법이면 원가가 10원이 되어서 90원이 남지만 구입선출법인 경우는 원가가 나중에 들어온 것이 50원이죠. 그래서 50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이 구입선출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되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습니다. 간단하죠? 3개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남아있는 것이 50원이 되니까 시가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개별법 각각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합니다. 예, 제일 좋단 말이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1번 맞습니다. 가중평균법은 우리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선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옛날 원가 10원짜리를 꺼내주므로 과소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과대계상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구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 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자, 기말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10원부터 50원까지 중에 4개를 팔았다 치면 남아있는 것은 10원짜리가 남겠죠. 그러니까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현행의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네요. 예, 4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주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그러니까 올해 대손충당금을 얼마 새로 설정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자리가 모자라서 다음 페이지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까만색이 문제입니다. 자,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원이다. 매출 채권 50만원과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나번 단기 외상매출금 중 2만원이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으로서 넉넉합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대손충당금 2만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2만원 즉 대손충당금이 5만원으로 넉넉하므로 전액 대손충당금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3만원이 남았죠. 3번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3만원이 회수되었다. 자, 대손 처리했던 돈을 돌려받았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차변은 현금이 되며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의 적립을 해 두어야 됩니다. 즉 대손 처리한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아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원입니다. 왜? 여기서 처음에 5만원 했어. 2만원 대손 처리했죠. 잔액이 3만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3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6만원입니다. 대손 처리한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경우 대손 충당금에 적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원이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원입니다. 최종 금액이 1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10만원. 그런데 기중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6만원. 빼면은 4만원을 새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매출 채권의 잔액이 10만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중에 내가 대손 충당금이 6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새로 설정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당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4만원을 새로 설정해서 6만원 있은 거에 기존에 6만원 있은 거에다가 지금 새로 4만원을 설정했으므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속상각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적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가속상각법이라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속상각법 중 정률법, 연수합계법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정률법,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연수합계법은 시도금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여기까지는 정액법과 동일하죠. 뒤에가 달라집니다.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이 되겠죠. 곱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이라고 정액법이랍니다. 가속상각법, 체감상각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며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초기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크다. 정답은 4번이죠.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큰 것이 아니라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큽니다. 초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됩니다. 정액법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관리부분 직원 6월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우리 세무이급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원천징수죠.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이자 같은 거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선납세금 자산입니다.
지금은 예수금이 되겠네요. 1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너도 여기서 왜 나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감사하죠. 급여 800번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계정 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이런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뭐 4번, 5번 문제는 난이도 조절용 문제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기회비용과 매몰원가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의 비용이 되며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면 7만원과 6만원,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게임을 했다면 이때 포기한 것들의 최대값,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를 했나요? 7만원짜리 알바, 6만원짜리 알바, 5만원짜리 알바 중에서 가장 큰 값은 7만원. 따라서 기회비용은 7만원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대값이 기회비용이 되고요. 매몰 원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교재 2만원에 구입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 3만원을 구입했다면 매몰원가는 2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매몰원가는 과거에 실제 지불한 것의 값이 됩니다. 지게차 자격증 따려고 2만원을 했었죠. 이렇게 과거에 지불된 것의 값을 매몰원가라는 거. 그리고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똑같죠? 말 그대로 통제 가능한 원가입니다. 원가의 발생을 통제할 수 있어 발생 원인을 제거하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통제 가능 원가이며 대부분 변동비가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통제 불가능 원가는 원가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어 불필요한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대부분 고정비가 통제 불가능 원가라는 거. 그리고 고정비, 변동비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 고정비, 변동비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원가, 변동비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직접 재료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즉 변동비와 고정비가 섞여 있는 겁니다. 둘 다. 준변동비는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요소. 준고정비는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만큼 또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입니다. 특히 준고정원가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계단원가라고 하죠. 계단원가. 이런 그림이 될 것이며 준변동비는 그림으로 따지면 아예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발생하는 원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첫 번째 틀린 거 찾는 거죠.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기회 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들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고정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3번은 틀렸어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입니다. 조업도의 변동이 관계없단 말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볼펜을 하나 만드는데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달세죠. 임차료입니다. 내가 볼펜을 100개 만드는데 달세를 100만원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볼펜 한 개당 달세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만원이죠. 만약에 좁도를 증가시켜서 내가 이번 달에는 볼펜을 20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달세는 얼마 들었을까요? 동일하게 100만원 들었겠죠. 많이 생산한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한 개당 달세는 어떻습니까? 100개일 때는 만원이 들었지만 개당 만원이지만 200개를 생산하면 100만원 나누기 200개를 하니까 5천원이죠. 이렇게 좁도가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직접 원가란 말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도 있죠. 직접 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고, 그리고 간접 원가 있죠. 간접 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전산 세무 2급 시험을 치면서 이거 제조에 관련된 이 공식 세 가지를 모르고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가회계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계산하는 건데요. 혹시 놓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20만원, 직접 노무비 20만원, 제조 간접비 20만원, 제조 간접비 20만원.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만원, 기초 제공품 만원.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 15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15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 8만원, 기초 제품 재고액 8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 2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다만 직접 재료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비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 25만원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25만원에서 3만원을 빼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20만원. 자, 요거는 하나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돈을 다 더하면 62만원이죠. 62만원이 됩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가 62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초 플러스 단기 63만원에서 15만원을 빼내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48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며, 지금은 이런 자료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튼 이 공식은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도 배분되어야 된다. 그렇죠.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을 보조 부분에 있는 것도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하며 이거 배분하는 방법이죠. 이때 보조 부분 원가 형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 단일 배분법, 단일과 이중 배분법, 이중 있다. 다음 중 이중 배분법의 배분율법의 장점만으로 작지어진 것은, 자,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입니다.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율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율을 적용해서 배분하는 방법이고요. 이중 배분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각각 별개의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 고정비 구분 없이 하나의 배분율로 배분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비 배분율 다르게, 고정비 배분율 다르게 좀 더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원가가 계산됩니다. 자, 맞는 거네요.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자, 1번은 단일 배분율법에 해당되겠죠. 아무래도 이중 배분율법이 복잡하겠죠. 1번은 아니네요. 왜?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이니까요. 두 번째, 원가 부분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계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가 있죠. 예, 맞는 말. D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일 배분율법보다는 이중 배분율법이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을 제외한 B, C, D번인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정확하게 맞네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등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비교적 단위당 한 개당 가격이 고가인 제품에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무엇에 개별 원가에 비해서 부정확합니다. 업종으로는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볼펜 생산업, 축구공 생산업 이런 업종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그랬는데요.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물론 특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단위당 원가가 고가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3번,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원가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이 아주 용이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주 3개는 공송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공손품이란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량하게 살지 말고 공손하게 살아라 불량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모 기억나시나요?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소는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소는 영업 외 비용, 즉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잠시 뒤에 한번 보고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예, 4번 맞는 말이고. 3번,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자, 3번은 틀렸어요.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에 배부해야 됩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1번, 2번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과 20% 시점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 공손품은 각각 몇 개씩이다. 자, 이것을 한번 해보는데요. 정상품의 몇 퍼? 10% 말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제 제가 그대로 그렸고요. 자, 이것들 가지고 먼저 작업 진행률입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0%부터 100%까지를 그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되죠. 기초 투입 플러스 단기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투입분해서 완성됐는데 6,000개가 완성되고 그 중에 2,5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았고 1,500개가 공손품이 되었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먼저 이 단기 완성품 6,000개는 이 중에는 기초 제공품이 2,000개 있었죠. 요거 기초의 거 2,000개 그리고 단기 투입분이 4,000개 이래서 6,000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단기 완성품부터 구분을 해 볼게요. 6,000개가 완성이 되었는데 기초 투입 2,000개와 단기 투입 4,000개 요거 오답니다. 4,000개 해서 6,000개가 되었습니다. 자, 기초 투입분부터 볼게요. 기초 투입분이 2,000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완성도가 40%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작업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자, 품질 검사를 20% 시점과 6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는데요. 20% 시점에서는 품질 검사 할 것이 없죠. 왜? 이미 40%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 시점에서는 검사할 게 없기 때문에 0개고요. 그리고 40%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100%까지 완성이 되었으니까 60% 시점에는 검사되는 양이 2,000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완성분 4,000개입니다. 단기 투입분이 되겠죠. 요거 4,000개가 되는데요. 자, 이 4,000개는 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까지 올 때 4,000개가 있었겠죠. 4,000개가 검사가 되고요. 그리고 쭉 지나다가 60% 시점에도 4,000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단기 투입분이 되겠네요. 요것도 오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4,000개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완성분보다는 단기 투입분 4,000개는 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때 4,000개가 진행이 되어 올 것이고 그리고 60% 시점에도 4,000개가 되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말 제공품 2,500개죠. 완성도가 25%네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0%부터 20%까지는 2,500개가 있었겠죠. 품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25%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0% 시점에는 당연히 없죠. 아직 완성도가 25%까지 밖에 못했기 때문에 60%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0개입니다. 자, 따라서 20%때 한번 볼까요? 총 검사되는 개수는 6,500개가 될 것이며 그리고 60% 시점에서 검사되는 개수는 총 6,000개가 됩니다.
따라서 20% 시점에서는 10%를 하면은 문제에서 10%가 공손품이라 그랬습니다. 검사 품목의 검사 개수의 10%만큼이 공손품이라 그랬으니까 6,500개의 10%는 650개. 그리고 60% 시점에서는 6,000개가 검사가 되었죠. 10%니까 600개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한번 다시 볼게요.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 공소는 600개이다. 한번 볼까요? 60% 시점이죠. 이 시점에 했을 때는 600개가 공손품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를 공정의 2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정상 공손품은 850개가 아니죠. 20% 시점에서는 6,500개 10%니까 650개가 정상 공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도 맞고 2번도 맞고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1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 공급 특례로서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단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며 해당 사업장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징은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 건별이 되며 시가 과세가 됩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정력,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시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리고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실비 변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 그리고 복리 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직장 체육회비, 직장 연회비 같은 재화,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상 정려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개인적 공급에 사용되면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상정료도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직매장 반출, 이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어봤네요. 제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되고요.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은 무슨 과세? 시가 과세였습니다. 원가 과세가 아니라 시가 과세였어요. 하지만
자, 직매장 반출입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가 과세가 됩니다. 요것이 조금 다르네요. 요점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고요. 12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간이 과세자가 요번에 2021년부터 바뀌었죠.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으로 바뀌었고요. 대상 범위가 8천만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4,800만원 이하 부분은 과거의 간이 과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4,800만원이 넘게 되고 8천만원까지가 되면 세금 계산서를 또 교부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2021 요점 정리 개편사항을 반영해서 간이 과세에 대한 설명을 메모해 두었으니 그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혹시 파일이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에 글 남겨주시고요. 자,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예, 맞습니다. 2번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예요. 예, 2번도 맞네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간이 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해도 안 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영세율 제도는 소비주국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 맞죠? 맞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국외 2번이죠.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환입된 물품, 즉 돌려받은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입 금액에서 빼죠. 뺀다기보담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죠. 예, 산입하지 아니한단 말은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이를 포함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장려금품이 되겠죠. 우리가 왜 핸드폰 100개를 팔면은 보너스로 100개를 더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장려품이 되겠죠. 물론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때 받은 장려금은 총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중간연합 있죠? 중간연합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하여서 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연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요. 단 중간연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연합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특히 이 중간연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라는 거. 그리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 납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확정신고의 면제입니다. 우리 종합소득 되는 금액 있죠. 종합소득 금액 구할 때 있죠. 2배사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을 2배사라 그럽니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요거는 금이 아니고 근이래야 되겠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이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 자, 각 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확정신고가 면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퇴직소득금액 6천만원과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이 있는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 자, 분류과세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분류란 말은 따로 떼어서 해준단 말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이렇게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퇴직소득 같은 경우, 양도소득 같은 경우 상당 기간의 퇴직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소득이 일시에 발생되게 되면 기존의 세율을 적용시키게 되면 너무 많은 세 부담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30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겠죠. 그것을 우리 일반 근로소득률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 세금이 너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아니면 사업자가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고요. 좋은 제도입니다. 1번 이거는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 3천만원과 자,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인데 3천만원은 종합과세가 되겠죠.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310만원이네요. 기타 소득금액도 300만원 밑으로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지만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죠. 따라서 소득 하나만 있었더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자 소득금액 3천만원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도 3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것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있었더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과세를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일용 근로소득 1200만원과 공적연금소득 2000만원이 있네요. 자, 요거 두 개가 있다고 종합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근로소득과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그 자체가 완전히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금소득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것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6천만원과 복권당첨금 소득 5억이 있는 자, 이것도 복권당첨금이 완전히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6천만원만 있다고 계산이 되니까 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면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94회 이론 문제 풀이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